오늘은 국제법으로 시사 읽기 동국대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야말로 장군, 멍군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차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뭐 거의 동네 네. 깡패들처럼 그냥. 아니 외신 접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잠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상대 영사관 폐쇄까지 이르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2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4일 그 영사관은 폐쇄가 돼서 미국 측이 접수를 하게 되고요. 예. 이후에 이제 중국도 그럼 니네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철수해라. 네. 지금 그렇게 맞불을 이야기를 놨죠.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어찌 보면 외교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좀 일반적인 그렇죠. 건가요? 어떻습니까? 외교 관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 외교 관계 일반 상당 부분이 지금 마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영사 관계는 특히 정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인 교민 보호라든지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어떤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사실은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가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고 중국이 또 맞불을 놓는 거 굉장히 좀 미중 관계의 어떤 갈등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이 굉장히 깊어질 대로 깊어졌죠. 깊어져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 편을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은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제가 레퍼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간 레퍼런스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중 레퍼런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두 나라?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그 패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특히 1945년 이후에는 전 지구에서 어떤 도전적 세력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나마 용납했던 게 예전에 소련이죠. 그랬는데 특히 냉전 종식 이후로는 어떠한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미국에 도전한 어떤 세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이라는 G2가 이제 부상을 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는 뭐 미국은 특히 이제 9.11 이후 뭐 초강대국, 그러니까 유일한 초강대국이죠. The only superpower였는데 이라크 전쟁 마치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되면서 G2로 이제 격화됐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랑 어찌 보면 그렇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군요. 자존심도 스크래치가 갔지만 실질적인 패권이게 여기서 패권이라는 건 뭐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그냥 상업적인 이득이에요. 돈. 그 돈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부시 때부터 그러다가 오바마 때 이제 Pivot to Asia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의 특징이 아닐까? 물론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저런 식의 행동까지 하는 건 좀 트럼프의 어떤 유니크한 아주 반응 양식이 하는 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보통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비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제가 뭐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어떤 자기 앞에 닥쳐진 상황을 보는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그 사회가 닥쳐진 중요한 역사적 과업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을 가지고 치고 나갔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 설리의 구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은
직관을 가지다 보니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죠. 좀 더 창의적이고 나라가 가벼워요. 네. 그래서 미국 가면은 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떠한 도전을 하려고 해도 그거 왜 해? 아,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y not? 그러면서 전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라가 좀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가볍죠. 그렇지만 역사적 선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흔들려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폭동 같은 거로 나오는 그렇죠. 거죠. 인종 문제나 인종 이런 문제는 게 것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이제 뭐 유럽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은 3,000년의 역사적 선례를 축적해 오다 보니까 네. 수가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수가 많은 대신에 그만큼 좀 더딜 수가 있죠. 네. 보수적일 수 있고 네.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미국과 중국의 관점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큰 관점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참 체계적인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좋은 건 다 1위, 나쁜 건 다 꼴찌예요. 네네. 그 선진국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양국을 비교해봤거든요. 네네. 아주 단순 비교를 해봤는데 네. 중국은 제가 있던 네덜란드에 비해서 인구가 100배, 그다음에 영토가 200배입니다. 그만큼 진짜 진짜 상상을 초월한 나라예요. 큰 대자 써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네덜란드나 유럽 국가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OECD 내 선진국, 그러니까 사회 체제가 선진국 그런 나라들에 적용되는 국가 시스템이나 헌정 구조를 그 거버넌스의 그 구조를 메커니즘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저 나중에 중국을 좀 비판을 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중국은 그 분열에 대한 공포가 상존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1949년에 오랜 기간의 국공 내전을 거쳐서 공산당이 집권을 한 거는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의 이념을 선택해 준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선택해 준 전제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역사가 분열이었고 예. 그다음에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최근 몇백 년을 봐도 뭐 청의 지배를 받았죠. 만주족의. 그다음에 원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세외민족의 지배라든지 아니면은 분열의 공포. 지금까지 3,000년 역사 중에서 1,400년만 통일이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분열의 공포가 크다 보니까 그 양쪽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겹쳤는데요. 특히 1842년부터 1949년까지 10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는 네. 정말 거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먹잇감들을 다 그냥 그 하이에나들이 그냥 다 뜯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하고 맞아요. 실제 뜯어먹었거든요. 일본을 비롯해서 일본은 예.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들이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아직도 마치 우리가 안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문제를 얘기하면 중국 인민들 전체가 깜짝 놀래고 그 어떤 그 이 DNA 속에 흐르는 공포가 있는 거죠. 언젠가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국인들의 그런 공포나 두려움 네. 그리고 자격지심을 네. 조금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는 있습니다. 말씀을 있긴 해주셨는데 해요. 이런 예. 역사적인 맞습니다. 사실에 기초하는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여는 방법은 중국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걸 딱 인정해주면은. 어허.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We were always defeated. 항상 우리는 패배해 왔다. 어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당신들의 행동 하나에 굉장히 무서워한다. 거대한 거인이 막 움직이면 주위 사람들 톡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들 어디 그렇죠. 여기 나가 떨어지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런 문제들은 조금 왜 중국이 저럴까 그런 문제들은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시진핑 그 어떤 정부 그 정부의 홍콩 문제를 대응한다든지 대미국 정책들을 보면 조금 급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업적을 필요로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 나라가 너무 커요. 나라가 크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의 관세구역,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로 연결돼 있지만 본토를 제외하고 홍콩, 대만, 마카오는
지금은 좀 컨페더레이션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텐데 네네. 홍콩도 2047년까지는 사실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체제가 이렇게 서서히 변화해도 되는 문제들인데 좀 굉장히 급하게 시진핑 급하다. 네, 급하고 좀 과거에 있었던 진시황 같은 체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저 거대한 나라가 하나의 질서 속에 딱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49년에 통일이 되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상해에 있을 때 네. 상해에 이제 그 전통적인 재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공산당으로 안 넘어갔대요. 공산당 정부가 되는데도 또 공산당 정부도 그들이 필요했죠. 거대한 이제 돈줄이 필요하니까 네. 쉽게 안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국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계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정말 못 살아갖고 공산당 일당 독재로 갈 수 있을 상황에서 막 다양한 그런 지금 그 자본가 그룹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을 지금 교수님께서 문화적인 것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분열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일단 미국이라는 어찌 보면은 앞서 말씀 주셨지만 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미국이랑 지금 부딪힌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이 이런 중국의 문화적인 혹은 지리적인 분열에 대한 공포를 모를 바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두 나라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씀하시는데 실제 모릅니다. 아, 모른다고요? 네, 의외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의외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자기 선에서 중국을 해석할 뿐입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뭐 오늘 휴먼 레퍼런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저번에도 중국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미국 관점에 단순하게 이걸 분석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고민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라요. 미국에서 아시아라는 게 전통적인 세계 질서를 구상할 때 미국의 관심은 첫 번째 중동이었습니다. 네. 물론 유럽은 당연한 건데 유럽 말고 유럽을 제외한 지구상의 정세에서 가장 관심 받던 건 중동이었죠. 중동에는 그만한 자원과 자신들의 패권을 실현시킬 만한 충분한 그런 바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이렇게 부상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좀 상황을 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미국 행정부 정책 결정 라인에서의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의외로.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또 상업적인 이해죠. 상업적인 이해고 미국은 1945년 이후에 패권 국가가 됐는데 이 헤지모니 컨트리 인류 역사상 패권 국가 중에 굉장히 유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문화적 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패권 국가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일단 문화적 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지금도 남아있죠.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커먼웰스가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크폰이 그래서 44개국을 끌고 다니거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리상으로 봐도 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국의 뭐 일부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네. 우리가 중국 문화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자국 깨니까 갑자기 그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연대를 보완했던 게 군사적인 패권이고 동맹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모함이 나오고 해군을 통해서 공군을 통해서 군사적인 연계를 통해서 군사동맹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했는데요. 그 군사동맹은 한 가지 돈이 들어요. 돈이 들어서 이제 자꾸 이제 점점 그 동맹국의 그러니까 상대 동맹국에 그 돈을 전가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자꾸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문화적으로 직관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게 여기에서도 지금 비롯이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그냥 모든 측면에서 중국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겠다. 확실히 잡겠다.
근데 양쪽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어.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뭐 중국이 저렇게 부상할지 몰랐다고 네. 그 미국에서는 뭐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그거 참 진짜 이해 부족이죠. 중국은 지난 3,000년 동안 그런 나라였어요. 저 이해 부족이고 사실은 좀 오만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미국이 진짜 네. 대놓고 오만한 것 아니 같아요. 나 전 세계 네. 인구의 몇 분의 1 차지하는 저는 거대한 나라가 그냥 아무것도 없을 거고 저렇게 그냥 비틀비틀 살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미국의 이해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작은 네. 나라를 상대하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 지역은 일부 전문가 그룹들은 알아서 음흠.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에도 국민당 정부한테 그렇게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에도 그렇게 집착을 가지면서 개입한 것이 중국과의 관련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아하. 그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1949년에 중국이 결국 공산화되는 것이 미국의 세계 정치에 향후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인식을 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개입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에 한국을 네. 지리적으로 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반드시 수호해야 된다는 네. 그런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네 아니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삼진 않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당시로서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상황의 결론적으로 해결은 미국이 이 패권적 이해를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고 나설 때일 것 같고요. 그거는 미국이 스스로 그럴 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의 조정이 이제 나올 때가 있겠죠. 예. 힘의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뭐 예전 같은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면은 네.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자각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을까요? 인정할 입장에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국 일변도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균형이에요. 그렇죠. 균형이고 다각화. 다각화 이런 문제들. 우리로서는. 예예. 네. 미국의 힘이 너무 강대하게 지배한다든지 또 중국의 힘이 너무 강대하게 지배하는 이거를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너무 커요 나라들이. 네. 나라들이 두 나라가 정말 네. 예컨대 뭐 통계로 봐도 지금 물론 중국이 많이 쫓아가고 있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 하루 거래되는 양이 전 세계 거래량이 한 15%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나스닥이 그 정도인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거의 2% 정도입니다. 어허. 우리가 GDP로 봐도 그렇고 무역액으로 봐서도 상당히 지금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거기 뉴욕 증시에는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들어오지만 거래량을 볼 땐 미국 증시 나스닥의 2% 그러니까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큰 나라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수출액의 약 27%에 30%까지를 지금 받아주는 시장이거든요. 양쪽 다 놓칠 수 없으니까 그거의 균형이 되게 필요한 건데 거기에 이제 감정이 개입되고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건요. 그 또 정답을 말씀드리면 또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전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기득권 세력들이 이 시스템 질서 자체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라 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네. 아. 네. 물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겠지만은 각각의 우리가 이런 그렇겠지만, 세계 전략에서 네. 뭔가를 새롭게 변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거 왜 못하지? 얼마 전에도 무슨 이렇게 좀 그 모 방송에서 하는 케이블 TV에서 하는 뭐 이렇게 저기 강연 그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차이나는 클래스 보면 이제 중국 전문가 이제가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뭘까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냥 뭐 미국과 중국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마지막에 거기 그 강의를 듣던 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요? 그러는데 우리는 매력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핫한 나라예요. 그리고 국가의 매력은 국민의 매력의 총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소리는 나도 매력이 없고 너도 매력이 없고 그렇다는 소리인데 한국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가보면 핫해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저는 외국 학자들 중국에서 만나는데 거기 보면 다 한국 오고 싶어해요. 그럼 보세요. 상황 보세요. 그렇죠. 여기 오고 싶지. 그렇죠. 진짜 핫한 나라. 연구할 거리도 너무 많을 연구할 것 거리는 많을 같아요. 뿐만 아니라 네. 뭐 케이팝이다 문화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일본은 한물 같고 일본은 재미가 없고 한국은 뭔가 지금 재밌거든요. 핫한 나라인데 인식을 이제 그렇게 놓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미국이 때리는데 중국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 앞서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문화적인 연대에서 네. 중국한테 사실은 네. 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에서는 예, 오히려 편견일 수 있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문화적 연대를 미국이랑 더 많이 해온 세대가 지금 지배하고 그럼요. 있지 않나 예. 싶고 중국이 오히려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고립되어 있죠. 예.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미디어 때문에. 미디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미디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뉴스를 발견하고 생산하고 다시 신서사이징 해갖고 내보내는 그 미디어들이 다 영미권에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나쁜 놈을 만드는 거는 아하. 그건 그렇게 뭐 하루 아침에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한테 잘못 뛰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는 그렇다고 치고 중국은 잘만 했을까요? 솔직히 아니요, 지금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들 중에 뭐 네. 인권이라든가 맞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도둑질을 네네. 한다라고 표현을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중국 스스로도 자승자박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문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권 문제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그 장쯔민 주석이 CNN 도쿄 특파원인 안드레아 포폴 하고 한번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의뢰 인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 장쯔민 주석이 우리는 인구가 13억이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 나라처럼 인종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되게 놀랐어요. 네. 관점에 따라 참 저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지금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1년 360일 거의 날마다 교류가 있고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중국이 저런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저 미국 때문에 세계 질서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서 강의를 하면은 중국 문제라 그러는데 중국서 강의를 하면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거만 없으면 정말 세계가 평화로울 텐데 그러면서 네. 심지어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냐 네.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른데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영미권이나 아니면 유럽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했다고 하는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그간에 저질러온 일은 9.11이 났을 때 2천 몇백 명이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코소보에서 그 폭격으로 비슷한 인명이 살상됐거든요. 네. 근데 누구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코소보 관련해서는 네, 얘기를 안 그때 하니까. 당시 죽었던 그럼 거기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민 PD께서 쓰신 그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 봐도 우리는 이라크가 우리 이라크 국민들을 후세인하고 동일시하는데 네. 얼마 전까지 취재했던 가족이 한 번에 로켓 공격으로 20명이 다 죽은 거예요. 애들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럼 이라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후세인을 뭐 따라갔던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본질의 문제들이 아주 진짜 그 본질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미디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나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덩치 큰 두 커요. 나라가 서로 이제 치고받고 일부 네. 직전에 네. 이렇게 지금 신경전을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이제 핵무기 이야기도 막 오고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럴 가능성은 크지 그건 않으리라고. 그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서로 간에 또 물밑 교섭들이 있거든요. 이해를 완전히 이제 이 어떤 균형의 시스템을 완전히 깨트릴 생각은 안 하죠. 서로 네. 망가지는 거니까. 네. 핵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옛날에 미소도 그랬고요. 인류가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아닐 텐데 지금 이제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신들의 패권적 이익을 이제 완전히 지배하려는 거.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서태평양은 중국이 도미네이션을 갖고 동태평양은 미국이 갖는다고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서태평양조차도 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그럼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사실 그쪽 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그 중국의 입장은 되게 억지가 많아요. 네. 거기를 그 구단선
그 남중국해 전체가 자기네 고유의 그쵸.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국제법상으로 전혀 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에 한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거에 100배,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국제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국제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좀 변형시켜서 새로운 시대의 국제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을 그야말로 이용중 레퍼런스를 가지고 네. 미중, 유튜브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제가. 미중 사태에 대해서 네. 좀 어찌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세세한 문제보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 그러면 뭐 그런 보도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하듯이 그 좀 아빠 엄마도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한테 갈래 중국한테 갈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요. 차원의 그 예. 접근 방식인 예. 것 같아요.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균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서 만약에 한쪽 편에 섰을 때 이 균형이 깨지는 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나가는 거지. 뭐 이거를 미국을 선택하냐 중국을 선택하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네. 따라서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양쪽을 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어떤 전략적 균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짧아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미시적이고 세부적이고 강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소한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너무 50년대 관점 같아요. 그러니까. 너 공산주의가 좋아 민주주의가 좋아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답은 당연하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의 마지막을 이제는 뭐 끝맺음을 한다던가 그러면 전 뉴스하면서도 아직도 이래야 되나? 이거는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외교입니다. 그거를 풀고 나갈 때 우리의 힘을 만약에 우리가 약간이라도 방향을 틀었을 때 전체 균형이 무너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의 군사력이 뭐 세계 6, 7위, 무역이 12, 뭐 GDP로 봤을 때 13위, 전체 GDP, 1인당 GDP는 한 28위쯤 되지만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정도 조정은 가능한데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프로세스 너무 지금 한반도에 우리의 시각이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들은 아쉽고 그렇지 뭐 무슨 뭐 공산주의가 좋아 민주주의가 좋아 그건 뭐 당연한 답이 아니에요. 당연히 공산주의가 왜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전략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간 이 영사관을 폐쇄하고 뭐 닫아라 철수해라 뭐 결국엔 철수했다 여기까지 오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을 조금 이렇게 큰 느낌으로 조망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용중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